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193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련 사무처장 김원경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한 활동가입니다. 청년회장 이봉호 활동가입니다.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련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련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자, 너무 바빴습니다. 저희 어제 시사회가 아니고 우리가 어제 한 것이 시상식. 저희 어제 좋은 보도 시상식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저는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가 그리고 KBS 노조와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 긴급 기자회견의 내용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오늘 아마 이사회가 이제 KBS 이사회가 그 KBS 새 사장에 대한 선임 일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할 것 같아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이전에 저희가 모여서 먼저 이런 새 사장 선출에서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들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행동가 KBS 본부 양측이 합의된 수준의 입장만을 지금 전달을 했고요. 오늘 기자회견의 그 방점은 그거예요. 일단은 조속히 선출하라. 다 필요 없고 아름답고 멋진 말은 나중에 하고 그냥 빨리 선출하라. 왜냐면은 MBC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빠르게 선출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설이 끼어 있어요. 그 명절이 끼어 있어서요. 아무래도 더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정을 감안해서 더 아주 많이 미뤄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거고, 또 다시 할 말은 KBS가 그 국회에서 청문회가 있습니다. 사장은 그 청문회를 거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또 청문회에서 얼마나 난리를 칠지 안 봐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요. 여기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과정이 질질 끌면은요. 막 3달 이렇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선출하기를 바라는 그런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장 선출 과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와 국회, 정치권 누구도 KBS 사장 선임 과정에 일체 개입하지 말라. 어떤 누구도 의견 표명이나 충고, 조언 하지 말고, 그리고 사장 후보들은 자신이 후보가 됐을 경우에 절대 이들을 만나지 마라, 접촉하지 마라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어떤 형태로든 사장 선임 과정에서 아까 말한 정부, 국회, 정치권의 관여와 개입이 드러나면 결코 자시하지 않겠다. 그냥 KBS 이사회가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가지고 합리적인 투명한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좀 지켜봐 달라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먼저 지난 시기 정권의 언론 장악에 맞서서 함께 싸워왔던 인물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약간 누가 떠오르지요? 누구 같은 사람이면 안 된다. 떠났다가 이렇게 같이 싸우지 않고 그동안 10년 세월을 같이 싸워주지 않고 어디 가서 딴 일을 하다가 돌아오신 분 안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MB 차장해도 안 되고. 네, 그런 거 안 됩니다. 아니, 예. 저는 누가 떠오르죠 하시길래 네. 최승호 MBC 사장을 얘기한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싸워온 같이 인물. 싸워왔잖아요. 네, 근데 그 반대 인물은 안 된다는 의미셨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언론 적폐 청산과 내부 개혁 실천을 할 사람을 해야 된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말이고, 그리고 그 사실은 유능한 사람, 제발 유능한 그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뽑아달라. 그 전투력이 좀 있으셔야 돼요. 네, 라는 전투력이 것입니다. 좀 있어서 청문회 가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 이상한 질문하면은 피식피식 비웃어주고 해야 됩니다. 비웃으면서 아니면 똥 묻은 개라고 아니 그렇게 꼭 이낙연 총리 같은 것을 바라지 마. 너무 점잖아서 아무 대응도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는 전투력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말하는 건 이낙연 총리 같은 캐릭터고, 문재인 그럼요. 대통령처럼 점잖은 캐릭터도 있잖아. 막 피식피식 웃고 이런 거 안 하시지만
굉장히 그냥 문재인 대통령 그거를 가지고 근데 전투력이 있다라고는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능력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심지가 깊고 능력 있는 분.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마지막에 제가 사회를 봤는데 제 사회자로서 권한을 발휘하여 제가 기자회견문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최근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방송계의 그 갑질 논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새사장의 선출 이후에 당연히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독립을 지켜야 되겠지만은 사실은 컨텐츠 그 자체보다도 방송을 만드는 과정에서 방송계의 비정규직이나 그 갑질 그리고 방송이 내놓는 결과물의 인권의식도 굉장히 높았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함께하지 않으면 실현하지 않으면 MBC, KBS 정상화라는 것은 헛구다 뭐 이렇게 거듭 강조를 드렸습니다. 약간 이것은 KBS 노동조합에게도 미리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이것만이 마치 지금 정상화의 길이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잔소리 비슷한 소리를 쓱 집어넣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기자회견을 오늘 아침에 9시 반에 했습니다. 미디어 스크랩. 제가 먼저 할까요? BBQ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최근에 각종 언론사의 어떤 갑질과 부패가 유독 최근에 많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저 성폭력부터 언론사뿐만 아니고 온 사방팔방의 갑질입니다. 예. 언론계의 성폭력부터 또 이게 돈 받고 기사 안 써주거나 옹호 기사를 써주는 그리고 또 방송사에서는 각종 갑질 아무튼 요새 난리인데 그와 비슷한 사례가 또 하나 지금 나온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기업의 언론을 향한 갑질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건데 BBQ 아시죠? 네네. 저는 BBQ를 끊은 지 꽤 됐습니다. 저도. BBQ가 자사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 개인을 10억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10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사소송이죠. 와. 자, 이게 그럼 도대체 그 비판적 기사의 내용은 뭐냐? 이제 CBS와 SBS가 보도를 했었는데 이게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 뭐냐면은 요즘 프랜차이즈 업계의 이른바 원가 갑질 논란에선 친인척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와 폭리 행태가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치킨 프랜차이즈 BBQ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BBQ 회장은 대학생인 아들 소유 회사를 통해 생닭을 손질하도록 하고 튀김용 올리브유도 독점 공급하게 했습니다. 또 치킨 포장 박스는 친인척 회사에게 맡겨 비싸게 납품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올리브유 통행세를 받는다든가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편법으로 증여를 한다든가 가족들에게 이런 식의 행태가 있었다는 점을 CBS와 SBS가 그동안 열심히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BBQ가 이에 대해서 이제 10억 그리고 3억 이렇게 억대가 넘는 돈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건데 근데 놀랍게도 보통 이렇게 언론 보도가 잘못되면은 회사를 같이 겁니다. 회사에 겁니다. 회사에 소송을. 그리고 지금 금액이 10억이잖아요. 이거를 개인한테 받아내기 위해서 기자 개인에게 소송을 건다? 받아낼 마음이 없는 거죠.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보통 이렇게 돈을 크게 받아내려면 회사에 거는 게 맞죠. 그리고 또 하나 언론중재위를 먼저 거칩니다. 보통. 그래서 아예 정정 보도나 해명 보도 또는 반론, 약하게는 반론 보도를 이끌어낼 때도 있고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를 통해서도 손해배상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갔다는 점. 자, 이런 점들을 묶어서 볼 때 기자들의 판단은 뭐냐? BBQ가 협박을 해서 앞으로 이런 기사를 못 쓰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 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지금 BBQ가 내는 것도 이제 명예가 훼손됐다 이거예요. 윤홍근 회장의 BBQ 회사와 윤홍근 회장의 명예가 훼손됐다. 사실과 다르다 이건데 그 BBQ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CBS와 SBS가 보도했던 편법 증여나 그 통행세 이런 부분이 완전히 거짓이라는 거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야 너네가 그렇게 해석하면 어떡하니? 이거 해석에 따라서 그냥 합법적인 사익 추구일 수 있는데 너네 해석이 잘못됐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보도도 아니라는 거죠.
일정 부분 BBQ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도 저는 봤는데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서류 몇 개만 떼고 등본 몇 개만 떼보면은 그 통행세 받는 회사 주인 누군지 다 나오고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거짓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BBQ가 비판적인 보도를 없애기 위해서 소송이라는 거를 또 악용하고 있다. 이거 예전에 MBC가 많이 했던 거죠. 아무튼 그런 일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하나금융 우리가 KB 하나은행 그러니까 하나금융지주 문제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미디어오늘 보도에서 예전에 굉장히 훌륭한 언론사의 비부장님 이야기를 하면서 KB 하나은행이 자신들의 그 홍보비를 이용해서 김정태 회장의 연임을 위한 그런 작업을 했고 그것에 부정적인 기사가 올라가니까 그 분을 돈을 2억을 주면서 회유를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그 무슨 감사 자리도 제안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 무마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한번 기자회견을 다녀왔죠. 네. 그런데 지금 다시 뜬 기사를 보면은요,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은행법 위반으로 중앙지검에 고발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고발한 기사가 사라지고 있다고 또 삭제되고 있습니다. 네. 하루도 안 돼서 막 사라지고 있어요. 네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이 30일에 그 서울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 이 기자회견 내용이 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그 A 매체 기자 이억 원과 계열사 임원 자리를 제안하면서 쓰지 말 것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 취지는 당연히 비판적 언론을 상대로 광고비를 내세워 부당한 청탁을 한 정황이기 때문에 이게 김영란법 위반이고 은행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아시아경제가 이날 서울지검 앞에서 고발장을 들고 서 있는 시민사회 단체의 그 인사들의 사진을 간단한 설명 글을 이렇게 포함해서 7건 포토뉴스로 내보냈다고 합니다. 사진 뉴스죠. 네. 그런데 포토뉴스 7건이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아시아경제 사이트에서 삭제됐다고 합니다. 해당 기사를 클릭하면 삭제된 기사라는 문구가 뜨고요. 아시아경제 사이트에서 삭제되고 포털에 전송된 기사도 모두 삭제됐대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기사가 돼버린 것이죠. 아시아경제는 기사 사유를 밝혔는데 이거예요. 노종섭 편집국장이 밝힌 내용인데요. 사진으로만 보면 김정태 회장이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삭제하고 지속적으로 후속 취재를 하기로 한 것.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아니 기자회견 사진. 기자회견 사진인데 말이 안 돼. 고발장 들고 가는 사진. 그 사람에 대한 고발을 한 걸 찍으면 그것이 김정태 회장의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말이 언론사 문 닫아야 돼요. 이거는 그동안의 모든 어떤 취재 간행 그리고 수많은 그 고발장 접수 보도들이 그러면 다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는 이거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 거를. 말도 안 되는 그리고 편집국장이 형평성 차원에서 삭제했다. 한쪽으로 만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 첨예한 대립까지는 아니고 이견이 많은 것 같아서 삭제했다. 그리고 본인은 절대 하나금융지주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아유 이거는 내가 모르겠네. 연락을 받지 않았지만 그냥 알아서 연락 안 받고 돈을 받았어. 알아서 혹시 광고가 떨어질까 봐 너무 걱정이 되었을 수도 있으려나.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데일리의 연임 반대 말라 기자에게 2억 건넨 혐의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피소라는 기사도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이데일리는 참여연대 김영란법 은행법 위반 혐의 고발장 제출 지난 11월 연임 비판 이 기사를 쓴 기자에게 임직원 제의한 혐의도라는 부제를 좀 전에 그 보도가 부제를 달고 이것을 보도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보도가 오전 11시 32분경 나갔는데 30일 저녁 8시에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하루 상황이다. 뒤에 삭제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 뒤에 삭제된 걸 발견한 거니까 미디어오늘이 네. 그 전에 삭제가 됐겠죠. 훨씬 전에. 아무튼 좀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는 정말 그래서 안진걸 사무처장이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이렇게 투덜거렸다고 합니다. 언론이 부당한 이유로 기사를 삭제하지 말라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팩트에 오류가 없는데도 고발 기사까지 삭제하는 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고. 아유 정말 너무하는 것 아니냐 너무 순하게 얘기했구만. 혐의가 있다는 논쟁을 보도한 것도 아니고 네네. 그렇다고 무슨 대단한 비판 기사를 쓴 것도 고발장을 아니고 제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는 기사를 쓰고 네. 그 제출하는 사진을 찍어서 보도했는데 네. 그걸 다 삭제한 거는 이거는 너무 의도가 뻔하잖아요. 네. 여지가 없잖아요. 논란의 여지가. 네.
하나 더 합시다. 자, 조선일보 성화 사진 쓰지 말아야겠다. 이거 이것도 좀 재밌는데요. 네. 조선일보의 기행이라고 할까요? 예. 평창올림픽 개막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성화 점화 장면. 보통 올림픽 개막식에서 이제 마지막에 성화를 딱 점화하면서 끝나잖아요. 예. 그 점화 연습 장면이 샜어요. 유출됐어요. 이게 이제 기자단이 지금 90회밖에 안 남았거든요. 올림픽이. 그래서 한참 지금 준비 중이니까 기자들한테 그걸 한번 보여줬어요. 현장을. 물론 이제 사진이나 영상은 노출되면 안 된다. 근데 기자들이 이제 동선이나 취재할 구역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니까 올림픽 그 이제 위원회에서 이제 그걸 보여준 거죠. 한번 개막식 현장을. 근데 그 과정에서 로이터 통신 외신입니다. 로이터 통신 기자가 찍어가지고 보도를 해버렸어요. 로이터 통신에. 로이터 통신에 보도를 해버려가지고 이제 그 사진이 국내 매체로도 샌 겁니다. 많이 샜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로이터 통신도 뜨끔했는지 하루 만에 이거 원래 비공개 요청한 거다. 주최 측에서 비공개 요청한 것이고 유출되면 안 되니까 보도해 주시 말아달라. 다른 언론사에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들 해놓고. 그러니까 뭐야? 예.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네. 이미 늦은 게 이제 조선일보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TV조선도 보도했고요. 뭐 둘이 쌍둥이니까 안 할 리는 없죠. 한국일보도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진이 일파만파 퍼져나갔어요. 그냥 오픈해야죠. 그런데 이 조선일보의 태도가 가장 재밌는데요. 조선일보가 이거를 일면에 톱으로 평창 개막식 하이라이트 성화 점화 장면이 샜다라는 제목과 함께 네. 대문짝만한 사진으로 그 유출된 사진을 보도해버렸어요. 이거 약간 억울로 아닌가요? 사진을. 이상하죠? 네. 예. 일부러 평창에 물 먹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약간 예. 김 빼려고. 더 웃긴 거는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보면 점화 방식과 점화 장면, 성화 최종 주자 이것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주최 측이 철저히 비밀에 붙여왔다. 때문에 비공개에 진행되던 성화 점화 리허설이 의도치 않게 외신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뭐 가능성이 큰 게 아니라 로이터 통신이 가져갔다니까 뭘 가능성이 커. 자기네들도 다 로이터 통신 보고 그 사진 가져온 걸 거면서. 아무튼간에 이건 뭐예요? 조선일보도 이게 비공개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알면서 보도한 겁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의 입장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됐어요. 조선일보가. 이제 심지어는 중앙일보의 기자들도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조선일보가 모르고 이걸 게재했을 리가 없다. 조선일보가 알면서도 이렇게 한 것이다. 이건 100% 잘못한 것이다. 이런 지금 의견들이 기자들 사이에서도 큽니다. 조선일보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로이터라는 세계적인 통신사가 보도를 했기 때문에 세상에 다 공개가 됐다고 판단했다. 그럴 수 있겠네.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도하지 않는다고 이게 감춰질 것은 아니다. 예, 이렇게 있겠어.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앙일보 기자는 그런 식으로 하면 조선일보가 그런 식으로 보도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걸 알면서도 해당 사진을 보도한 것은 웃기는 얘기다. 중앙일보 기자가 사진 기자가 누가 봐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 웃기네. 아무튼. 근데 원래 이렇게 기자단에서 엠바고를 깨버리면 네. 징계를 받잖아요. 예. 기자단 사이에서. 외신은 이런 거 못 하나? 모르겠어요. 일단 그런 내용은 미디어오늘 기사에는 없고 취재를 못하게 한다든지. 일단 그 올림픽 바램을 막 얘기하네. 평창 조직위원회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이 로이터 통신의 이 보도에 대해서 계약 위반이라면서 앞으로 로이터 통신은 개회식 취재를 불허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러면 조선일보도 해야 되잖아. 조선일보 얘기는 없어요. 일단 로이터 통신은 개막식 취재가 불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제재가 내려진 거죠. 근데 이렇게 따지면 조선일보도 다 거기 제보해 주세요. 그 위원회 조선일보의 보도. 근데 조선일보의 입장이 너무 구차하지 않습니까? 자, 속보가 하나 있어가지고 재밌어서 매우 궁금하네요. 경향신문에 실린 보도인데요. 속보.
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KT 압수수색이에요. 자, KT가 압수수색을 당하는데 내가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가 왜 궁금할까요? 여기에서 압수수색하는 그 내용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KT의 홍보대관 담당 임원들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첩보를 입수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해왔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가 압수물 등을 분석한 다음에 회사 관계자를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방위가 걸려 있는 거예요. KT로부터 돈을 받았다. 왜 받았지? 그 KT는 뭐 잘못해도 봐준다 뭐 이런. 미방이니까 당연히 KT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그럼 이거 유관기관 뇌물이네요? 그렇죠. 예. 정치자금법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자금법뿐만 아니라 뇌물 혐의도 아마 걸릴 텐데 유관기관이라서. 네네. 예. 아무튼간에 기대에 두근두근 합니다. 자,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정규제가 이거 미디어 오늘 보도인데 저는 이거 보셨어요? 저도 봤습니다. 한 이틀 전에 나온 보도죠. 근데 이거는 예.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돼요. 저는 그냥 뭐 이런 터졌어. 저급한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재밌잖아.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얼마나 웃겨요. 예, 재밌긴 합니다. 정규제가 동아중앙의 논설위원들을 겨냥해서 탄핵에 촐랑대던 기레기들이라고 비판을 했대요. 야, 이제 조중동 이거 논평 맡겨도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모니터 외주를 줍시다. 정규제에게. 그런데 더 웃긴 건 누가 혼났냐? 정말 그 혼난 사람이 진짜 촐랑대던 기레기들이긴 한데 누구냐면요. 김순덕 칼럼에 동아일보 김순덕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아, 참 오랜만에 우군이 발견됐는데 우군이 정규제일 줄이야. 뭐 이런 거죠. 자, 일단은 김순덕 칼럼을 왜 그렇게 비판을 했냐면요. 그동안 탄핵에 그렇게 뭐 장단을 맞췄던 동아일보 김순덕이 오늘 아침 실록 가관인 글을 올렸다. 문재인 정부와의 허니문은 끝났다고 떡하니 용기도 가상한 제목을 달았다. 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요. 배신의 계절이 벌써 왔느냐. 설랑대더니 뭐 이런 겁니다. 뭐 이런 식의 햇소리를 했고요. 근데 이게 비판의 내용은 우리랑 전혀 상관없이 실망해요 김순덕 왜 이거밖에 못해 이런 소리예요. 근데 너무 더 인신공격인데요. 그러니까 천지를 모르고 깨침을 춘다 말해서 이거 약간 북한 논평 같은 진짜 북한 같다. 너무 웃겨. 조선중앙TV 같다. 지금에 와서 문재인 좌익정부를 뽑은 것이 천추의 한이 될 것 같다고 또 멋대로 떠들고 있다. 손가락은 이미 잘랐는지 궁금하다. 눈치 하나는 빠르다는 것인가. 이게 김순덕한테 한 말입니다. 아 정말 내용은 우리와 완전히 취지가 다르지만 속은 좀 시원하네요. 중앙일보 칼럼 제목이 근데 너무 더럽다 진짜. 이거는 정규제 씨의 의견과 관련 없이. 그다음에 이제 중앙일보 칼럼 버릇없는 요즘 젊은이가 정권 운명 쥐고 있다라는 이런 칼럼이 다 있으니까 제목이. 이 칼럼을 쓸 이하경 진짜 개꼰대다 진짜. 이하경 논설위원을 대해서도 이렇게 훌륭한 본인이 보기에는 이렇게 훌륭한 그 글을 쓴 것 같은데 이거를 가지고도 지금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웃겨요. 이 코멘트가 이 제목에 대한 코멘트가 그 요즘 젊은이가 누구인가?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것인가? 이하경은 젊은이야? 실로 그럴듯한 자백이다. 이거 너무 웃긴다. 웃기네. 웃긴다니까. 내가 아까 막 그랬잖아. 웃기네 이거. 자기보다 어리니까. 자기보다 어리면 그러니까 역시 이거는 우리는 할 수 없는 드립이야. 아니 이게 김영 칼럼인데다가 사진이 이하경 본인의 사진이 올라가 있거든요. 아니 이게 어디가 어린애야 지금 젊은이야. 진짜 내가 편들어주고 싶진 않지만 대박이다. 이하경 씨는 정말 나름 한 연세하시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보다 어리다고. 너무 웃겨요. 너무 웃깁니다. 그래서 그 이하경 주필은 29일 중앙일보 칼럼에서 2030 세대의 마음을 사려면 치밀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구사해야 된다. 적당히 신용만 내는 퍼포먼스만 있을 뿐 소통도 설득도 없고 일자리도 주지 않는 건 무능한 정부라면 미련 없이 지지를 철회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정 사장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미디어 오늘과 통화해서 정규제가 내가 직접 쓴 글이다. 기레기 등의 표현을 많이 쓴 것을 묻자 많이들 그 표현 쓰지 않냐. 자신의 글은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거 약간 팝콘 각인데요. 이거 뭐야? 팝콘 각도 있어요? 된다고요, 재밌는 그런 겁니까? 저도 오늘 소소하게 조선일보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이거 저도 개인적으로 발견하고 너무 재밌었던 건데 조선일보의 1월 30일 칼럼 중에
경제포커스라는 칼럼이 있어요. 네네. 김홍수 경제부장, 조선일보 김홍수 경제부장이 쓴 칼럼인데 걱정되는 워라벨 신드롬이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월합? 워라벨. 이 워라벨 처음 들어보시죠? 네. 이게 약간 욜로랑 비슷한 건데. 워라벨. 영어로 노동을 뜻하는 워크, 삶을 뜻하는 라이프, 균형을 뜻하는 밸런스의 줄임말로 직장을 구할 때 중요한 조건인 일과 개인의 삶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칼럼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최근 가족과 함께 스페인 여행을 다녀왔다. 파리 특파원에서 서울로 기임한 지 7년 만에 유럽 여행이다. 부럽다. 그런데 관광지마다 한국인이 차고 넘쳐서 깜짝 놀랐다. 바르셀로나, 그라나다 노선 항공기는 승객 절대 다수가 한국인이어서 한국 국내선 항공기를 탄 듯한 느낌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아프다. 자기가 스페인 여행을 오랜만에 갔는데 진짜 한국인이 많아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중간에 뭐 이제 뭐 얼마나 그 스페인 여행이 비싼 여행인지 가격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 청년들 사이에서 일과 여가의 균형을 중시하자는 워라벨이 유행하고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며 살자는 욜로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다. 스페인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은 것은 이런 현상 때문인 것 같다. 여러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자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흥청망청 써도 되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 경비로 쓴 돈이 250억 달러에 이른다. 이게 26조 원이래요. 그 결과 해외여행 수지 적자가 154달러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450만 대 수출을 해서 얻은 이익이 40억 달러에 불과한데 여행 수지 적자가 이것의 4배에 이른다. 청년들이 해외여행으로 안목을 넓히는 게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가 매년 해외여행을 즐기고 경상수지 흑자의 4분의 1 정도를 해외여행의 경비로 소진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거 자기도 가서 알았네. 네. 자, 너무 이게 그러니까 칼럼이 너무 웃기죠. 내가 여행을 갔는데 스페인에 한국 사람들 너무 많아. 젊은 애들이 너무 많아. 개나 소나 말이나 여행을 고그. 야, 이거 딱 이거예요. 딱 이거지. 예. 그리고 괜히 돼야 여행 갈 수 있는데. 그리고 괜히 욜로와 워라벨 청년들의 어떤 인생관 이런 것까지 비판을 하는 거죠 지금. 흥청망청 쓰지 말라고 여기에 베스트 댓글이 달렸는데 이게 너무 웃겨요. 베스트 댓글이. 이 베스트 댓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선일보 경제부장이 겨우 7년 만에 가족들하고 폼 잡고 해외여행을 갔더니 나보다 열등한 인간들이 엄청 여행을 온 거지. 아니 이런 개돼지 같은 것들이 유럽 여행을 오다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세상 바뀐 것도 모르고 그냥 배알이 꼴린 거지. 속이 뒤집혀 버린 거야. 예전에 조선일보에서 단무지 안 준다고 칼럼 쓰 그 미친놈이랑 비슷한 거지 뭐. 야, 나 조선일보 경제부장이야 이 잡것들아 라고 베스트 댓글이 알렸습니다. 진짜. 그래 나쁜 거 이렇게 열심히 읽고 그러시면. 너무 재밌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기사로 난 거예요? 이거 정식 칼럼이에요. 30일. 네. 30일 어제. 세상에 요즘 같은 세상에. 정식 칼럼이에요 이게. 경제포커스라는 제목에 기명 사진까지 나와요. 자기 일기가 아니고. 예. 기사야 이게. 심지어 경제포커스야. 페북 아니야 페북. 깜짝아. 너무 웃긴다. 네, 재밌죠. 자, 역시 우리 네티즌들이 참 날카롭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성폭력 관련돼서 굉장히 지금 오늘 저희 이제 얘기도 성폭력 보도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민임동기 그 국장이 미디어오늘 국장이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제 이 파문은 언론계로도 번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일단은 시사저널 기자와 일요신문 후배가 2차례 성추행을 당했다. 뭐 이런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시사저널 기자가 일요신문 후배 기자를 두고 성추행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뒤늦게 드러났는데요. 이 두 신문사는 모 회사가 같은 계열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연락을 하나 봅니다.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시사저널 B 기자는 일요신문 A 기자를 서로 아는 취재원을 통해서 만나서 이제 알게 됐고 2차례 사건 모두 그 식사 자리 이후에 노래방으로 이동을 했는데 노래방에서 B 기자가 A 기자를 껴안고 허리를 감싸는 등의 행위를 했고 놀란 A 기자는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월 11일에 아까 제가 말한 건 2016년 12월이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1월 11일에 다시 또 식사 후에 노래방에 가게 됐는데 이 자리에서도 B 기자는 A 기자 허리를 감싸는 등의 행위를 했고요. 노래방에 둘만 남게 되자 B 기자가 A 기자의 옆자리로 이동해서 칼레라고 여러 번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칼레가 가로 열고 할레라고 이제 그런 의미로 약간 세게 말을 했나 봐요.
근데 당황한 A 기자가 칼레라는 노래는 없다고 말하자 B 기자가 모른 척하네 라면서 놀렸다고 합니다. 이게 약간 아주 명백한 성희롱인 거죠. 사건 이후에 그 13일 그러니까 1월 11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1월 13일에 A 기자가 B 기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두 차례에 걸쳐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B 기자는 곧바로 전화를 걸어서 A 기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기사 보니까 카카오톡 글이 정말 굉장히 정중하게 선배님 인사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추행을 당한 그 기자가 이렇게 그런데 노래방에서 어깨동무하고 허리 감싸 안으시고 또 부적절한 발언까지 하셨는데 불편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봐도 좀 그렇고요. 일전에 합정에서 뵀을 때도 노래방에서 비슷한 일이 있어서 조금 당황했는데 취하셔서 실수하셨겠거니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연락드립니다. 혹시나 오해 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뵐 텐데 불편한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정중하게 했네요. 엄청나게 정중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밑에 있는 그 가해자의 근데 답글이 다음 주 초에 차 한잔하자. 주로 국회 쪽에 있겠네. 이런 답글을 보내셨네요. 이게 이제 시사저널하고 일요신문이 똑같은 서울문화사 자회사라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서울문화사 그러니까 대주주입니다. 대주주인 인사팀 관계자가 미디어오늘 취재가 진행되자 지난 26일 피해자인 A 기자에게 경고하는데 자숙해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외부에 문제 제기하고 다니지 말라라는 뜻이고요. 이거 예.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네. 이 인사팀 관계자는 A 기자가 인권위에 C 기자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진정을 넣었을 때도 내가 사건을 엄중하게 다룰 테니 인권위 진정을 취하하고 회사를 믿어달라. 외부에 알려지면 회사가 A를 보호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 등의 발언으로 진정 취하를 요구한 바 있다고 합니다. 아니 왜 피해자를 왜 보호할 수가 없는데? 이 인사팀들은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저런 언행과 행동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거든요. 또 왜냐하면 저런 경우가 있을 때 사실. 네. 물론 이제 협박, 강요 등의 이제 다른 혐의도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간에. 사실 오늘 무엇을 할까 지금 나온 보고서들은 조금 더 있는데요. 봉우 씨도 종편 보고서가 나왔고 그런데 제가 오늘 그거를 하려고 해요. 성폭력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문제 제기는 일단은 JTBC의 그 서검사 인터뷰 그러니까 손석희 앵커의 서검사 인터뷰가 어제 하루 종일 엄청나게 화제가 되었죠. 방송은 그저께 나왔고요. 그런데 그 방송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모니터를 하면서 이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것이 지적이 됐고요. 그것을 이제 보고서를 고치는 과정에서 아예 이거를 한번 짚어서 총체적으로 성폭력 보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사회의 그러니까 우리 언론의 성폭력 보도가 얼마나 저급했었던가 이거를 싹 묶어서 한번 얘기를 하는 특집으로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 잡고 성폭력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그 문제 제기를 한 그 JTBC 보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상황 설명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9일 날 서지원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에 자신이 겪었던 성추행 경험을 폭로하는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을 올립니다. 근데 이 글에서 어떤 내용을 폭로하느냐면 자신이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안태근 검사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네, 이분 유명하죠. 네. 돈봉투도 받았고 국회에서 대단히 불성실한 태도로 국회의원들을 모욕했던 인물 중에 한 명. 네, 이분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으며 이후 사과를 받기는커녕 피해자인 본인이 오히려 통상적이지 않은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검사는 이런 일련의 상황 뒤에 가해자인 안근태 전 국장과 당시 검찰국장이던 최교일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있다고 지적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글의 말미에는 성폭력 피해자의 연대를 상징하는 미투 해시태그를 달고서요. 10년 전 한 흑인 여성의 작은 외침이었던 미투 운동이 세상에 큰 경종이 되는 것을 보면서 내부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작은 발걸음이라도 됐으면 하는 소망, 간절함으로 이렇게 힘겹게 글을 쓴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고백은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한 충격을 주었어요. 국민들에게.
이를테면 검사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어마어마한 권력 집단이잖아요. 엘리트 계층. 네, 그렇죠. 근데 그 집단 안에서도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조차도 그 조직 내부에서 여성이라면 한없이 약자구나라는 것, 그런 현실을 알게 됐고, 또 하나는 그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은폐되고 있구나, 아주 노골적으로. 그리고 그 가해자들은 승승장구하고 있구나, 막 이런 복합적인 충격적인 현실들을 알게 된 거죠. 동시에 또 서검사가 이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인 당신은 잘못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 격려의 메시지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줬고 또 연대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검찰 이 내부 통신망에서만 공개된 게 아니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이분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증언을 한 번 더 하면서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 굉장히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 있게 문제 제기를 했죠. 우리 사회에서는 이분만이 아니라. 근데 정말 너무 안타깝게도 이게 그 구조적인 문제로 사안이 커진 사례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뭔가 가십성 이슈로 막 정말 하고 소모가 되는 선에서 그쳐버리거나 그조차도 되지 않고 뭔가 피해자가 매장되는 상황으로 그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경우가 이제 앞으로 이거는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국민적 관심을 끌 수 있었던 기반이 된 거는 서검사가 용기 있게 그 폭로를 한 그 내용을 우리 언론이 받쳐서 함께 제 역할을 하면서 소개를 해주는 그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반엔 JTBC의 역할이 좀 있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번에 그 JTBC의 이번 인터뷰는 서검사의 용기 있는 그런 폭로와 JTBC가 그간 쌓아온 신뢰의 또 결과물이 함께 합쳐져서 나온 역사적 인터뷰라는 결과물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후 이 인터뷰가 시작이 되면서 관련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JTBC도 사실 이런 인터뷰를 해놓고 더 이상 관련 보도 안 내겠어요? 내겠죠. 이게 아젠다 세팅을 한 거나 그러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속 보도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 보도가 나올 것을 예상하면서 저희가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좀 짚어봐야 될 것들을 이번 보고서에서 언급을 해보고자 합니다. JTBC 손석희 앵커의 그 인터뷰 내용 중에서 우려되는 지점은 질문 하나가 있었는데요. 서검사가 성추행 피해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손석희 앵커도 이거를 질문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할 때 어떻게 질문하느냐면 지금 사실은 그 처음부터 말씀을 잘 읽고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질문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괜찮습니다. 예. 다음 질문이 사실 좀 저도 드리기 싫은 질문이기 때문에요. 네. 2010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하고요. 피해 상황을 일단 1차적으로 들은 다음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당시나 혹은 그 이후 긴 시간 동안 얼마나 심리적 고통이 컸었는가 하는 것을 저도 금방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과정, 이 직후에 이제 상황을 설명한 다음에 추가 정황에 대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데요. 손 앵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물론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라고 묻습니다. 자, 이 멘트를 듣고서 이거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게 무슨 문제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이미 수사기관이나 법정 그리고 뭐 언론을 통해서 자기 피해 사실을 알리고 그걸 증언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너는 저항을 했느냐. 그 자리에서. 그죠. 예. 그리고 너는 그 자리에서 그거를 네 의사를 표현했느냐. 싫다는 의사를 표현을 했느냐. 예. 충분히 했느냐라는 치조를 사실 봤습니다. 일종의 책임 전가식으로. 예. 그죠. 그걸 계속 추궁을 당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말 그대로 피해자인데 본질과 무관한 사실상 처신을 자책해야만 하는 어떤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근데 이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한 거예요. 이거는 그 가해자가 동의를 받지 않고 그 행위를 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지 피해자가 얼마나 저항을 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서검사 역시 인터뷰에서 계속 범죄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는 절대 그 피해를 입은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이런 현실을 감안했을 때 손 앵커가 그것이 어떤 의도였던 간에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도였던 간에 표현을 그 자리에서 물론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겠죠라고 질문을 하는 순간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시청자에게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순간 가해자에게 당연히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해야만 하는 것이다라는 부적절한 메시지로 전달된 위험성이 있어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나쁜 언론인, 정말 얘기를 막 귀뚱으로밖에 안 듣는 나쁜 언론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과 신뢰도 1위인 JTBC의 또 손석희 앵커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좀 우려되는 것들이 좀 더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이죠. 네. 이게 좀 아쉬움으로 남았고요. 또 하나 더 짚고 싶은 지점은 앵커가 이제 인터뷰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 검사한테 감사를 표하고 용기 있게 말해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표하면서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어려운 자리에 나와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검찰 조직 내 어떤 혹시 잘못된 문화가 있다면 그래서 바꾸는데 일조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멘트에서 아쉬운 지점은 이겁니다. 검찰 조직 내에서 어떤 잘못된 문화라는 것으로 지금 현 상황을 요약해서 정리를 한 거죠. 이게 마지막 멘트였으니까요. 근데 다들 느끼셨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서 검사의 어떤 문제제기에 공감하고 함께 막 슬픔, 분노를 느꼈던 이유는 이게 단순히 검사 사회의 잘못된 문화 하나가 밝혀졌기 때문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서 검사가 당한 일 자체는요. 일단 위계를 이용한 직장 내 성추행입니다. 이건 일단 범죄 행위예요. 문화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가해자 집단이 피해 당사자한테 인사보복을 하고 은폐 압력까지 가했어요. 이게 상당한 근거와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실로 밝혀진다면 명백한 범죄 행위죠. 또 하나 서 검사가 지금 이거 얘기를 폭로한 그 배경이 어떤 정도의 수준의 배경이냐면요. 성추행 사실을 문제 삼는 여검사들에게 잘나가는 그 남자 검사의 발목을 잡는 꽃뱀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조직이에요. 검찰은. 그리고 앞으로 검찰이 있기 어렵겠구나라고 스스로 예상을 해야만 하는 조직이에요. 이런 굉장히 참담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인터뷰를 했는데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검찰 조직 내에 어떤 잘못된 문화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는 너무 상황을 축소해서 전달한 게 아니냐. 전달한 내용에 비해서 여태까지 우리한테 준 메시지에 비해서 너무 갑자기 마무리를 너무 약하게 한 게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인터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 의미나 가치와는 별개로 이런 아쉬운 지점들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JTBC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었다. SBS도 굉장히 좋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아쉬움이 남는 보도를 내놓습니다. 이거는 30일 날 나온 보도인데요. 30일 날 SBS는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전직 여검사의 추가 증언을 단독 보도합니다. 일종의 후속 보도를 내놓은 거죠. 근데 이런 후속 보도는요. 사실 어떤 한 사람이 용기 있는 폭로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막 촉발이 돼서 막 관련된 막 보도가 나오고 이게 어느 순간 이게 뚝 떨어지게 하지 않으려면 계속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막 뭔가 후속 보도들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한 굉장히 의미 있는 보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언론이 할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관련 여러 건의 보도 중에서 이제 마지막 끝부분에 있는 보도인데 앵커하고 기자가 이제 대화를 나누는 형태의 보도입니다. 보도 제목이요. 지인, 큰 따옴표, 폭로 이후 오히려 심적 안정 찾아라는 보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막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폭로를 하면서 그러니까 고통을 나 혼자만 끌어안는 게 아니라 연대하고 나누면서 이제 이렇게 해야지 어쨌든 간에 또 결국은 책임을 묻고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 얘기를 하면서 앵커가 마지막 멘트로 뭐라고 하냐면 네, 아무래도 좀 더 이 검찰 내부의 이런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서는 또 용기 있는 또 제보나 폭로가 더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멘트를 듣고서 저는 약간 왜 다 좋은 보도를 해놓고 왜 저런 보도를 덧붙였을까라는 아쉬움이 너무 컸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언론은 여태까지 검찰 내부 성폭력 문제를 정말 까맣게 몰랐어요. 검찰 내부 성폭력 문제가 공론화되지 않았던 이유가 오직 피해자들의 지금과 같은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제보가 없었기 때문인가요? 검찰은요. 과거에도 동료 여검사를 성추행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터무니없는 처벌을 송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그런 행태를 계속 반복했어요. 이거는 언론 보도가 이미 나왔었어요. 그 기사 같은 것들로도 그 스트레이트 기사로. 그리고 심지어 검찰끼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남자 검사들이 여성 기자들을 대상으로도 이런 추행을 반복한 사건들이 반복됩니다. 2014년에는요. 차장 검사가 여성 기자를 추행을 하는데요. 너무너무 가벼운 징계 처분이 내려져서요. 해당 그 기자가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차장검사를 고소해버립니다. 그런 사례까지 이미 2014년에 있었어요. 앞으로 또 추가 제보를 요구한다고 얘기하는 게 뭔가 언론이 그동안 스스로 검찰 내 성폭력 문제라는 사안을 외면했던 것에 대한 성찰 없이 이것부터 얘기한다는 게 저는 좀 순서가 바뀐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어떤 이런 성폭력 사안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진실을 밝힐 책임을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한테 떠넘기는 게 될 수 있어요. 이 사건을 보면요. 언론이 이렇게 먼저 나서서 얘기하지 않아도 사건에는 가해자도 있고 목격자도 있죠.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가해자가 먼저 고백하는 게 어렵다면 목격자 역할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미투 할 때 그 어떤 연대 남성들이 나도 함께 하겠다라고 연대하면서 했던 고백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는데 뭔가 피해자만 남아있는 거죠. 여기에서도. 그게 저는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 보도 말미에 한 줄씩 이렇게 한 가지씩 좋은 보도에도 계속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지점들이 한 가지씩 있다는 점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검찰 내부의 문제라는 표현이 또 SBS 보도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앞에 JTBC의 검찰 조직 내 어떤 잘못된 문화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서 사회적 의미를 좀 축소시키는 표현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자,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내용들이 저희가 이제 오늘 보고서로 발표를 할 건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약간 생각이 조금 달랐어요. 회나은 활동가랑.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요 주제 사실 요거보다 좀 몇 가지 이제 조금 다른 문제점 지적도 있었는데 손석희 앵커의 이 인터뷰가 이 발언이 부적절한 건 저도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앞 발언 있잖아요. 뭐였지? 내가 현장에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겠죠. 이건 굉장히 정말 책임 전가형 우둔한 발언에 가까운 거예요. 왜냐면은 그건 못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럼요, 게다가 그 검찰의 그런 자리에 법무부 장관이 옆에 있고 그런 자리에서 안태근 씨가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한다는 게 그 자리에서 물론 저는 여기서 물론이 붙어가지고 더더욱이 사람을 굉장히 난처하게 하더라고요.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매우 부주의한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게 진짜 손석희 앵커조차도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입장 자기 우리가 반성화된 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했구나라는 굉장히 큰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검찰 조직 내의 어떤 잘못된 문화라는 마지막 멘트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 인터뷰가 너무 길었거든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마무리를 지으면서 본인이 이 사건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그냥 이렇게 생략해버렸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JTBC요? JTBC. 예. 그 마지막에 검찰 조직 내에 어떤 잘못된 문화라는 말을 한 것은 근데 이거를 시간을 좀 더 갖고 좀 차분차분하게 이런 폭력이 어쩌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으면 모르는데 그냥 앞뒤 다 맥락 없이 검찰 조직 내에 어떤 잘못된 문화라는 표현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검찰 조직 내에 잘못된 문화가 있다면 그것을 바꾸는데 일조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이 서 검사가 검찰 조직 내에 잘못된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단순히 그 사건도 아니고 이 사람이 문제 제기한 내용이 그냥 잘못된 문화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정리 굉장히 부족한데 이 정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비판을 받는 이것이 온통 이 사건 전체를 이 보도 전체를 너는 왜 이렇게밖에 보도를 못해라고 비판받기에는 좀 과하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JTBC의 손석희 앵커의 이번 인터뷰는 사실 저는 굉장한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서 검사가 어디에 폭로를 하고 뭐 검사 게시판에 올리고 여기저기 해도 사실 그동안에 이런 이슈들이 아까 나은 씨 말 맞다는 없었던 건 아닌데요. 이게 이번 JTBC 뉴스룸에 나온 이후처럼 파장이 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번 이 서지원 검사의 그 용기 있는 행동에 의미를 붙여주는 역할이었다는 거죠. JTBC의 보도가. 그래서 굉장히 부족한 것이 분명히 지적이 되지만은 이 인터뷰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고 특히 아까 나은 씨가 말한 것처럼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JTBC가 저는 분명히 이 의제를 끌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아젠다 세팅이 아니고 키핑을 해서 계속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문제를 계속 저는 끌고 갈 수 그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기존에 우리가 JTBC가 세월호 보도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 세월호라는 의제를 세팅하고 의제를 끌어갔던 것, 그리고 그렇게 보다가 지금은 MBC가 이제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JTBC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것이 달라질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이 끌어낸 새로운 이슈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롭지 않아. 이미 우리가 모두 마치 보도지침처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인데 그거를 그것의 뉴스 가치를 확 끌어올리는 그런 행태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이번 보도가.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보도라는 생각을 저는 거듭하고요. JTBC가 저번에 우리가 올해의 좋은 보도로 뭐 종교 문제를 이슈화한 것에 대해서 칭찬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은 다 알고 다 알면서 눈 감고 있는 어떤 주제를 크게 끌어내고, 물론 거기에는 서 검사 본인의 용기가 가장 큰 역할을 했지만은 어찌됐든 서 검사가 그 글을 그냥 쓴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정말 일파만파로 사회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촉매 역할을 한 JTBC의 보도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의지를 갖고 매우 조심해서 하는 인터뷰, 게다가 노련한 언론인이 한 인터뷰에서도 이런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게 굉장히 이번 보도에 있어서 이 보고서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조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의지를 갖고 했단 말이에요. 뭐 비아냥거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닌데도 이런 잘못된 발언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거 자체를 그냥 지적을 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다라는 점을 분명히 남기고요. 그리고 SBS 보도도 저는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아무래도 검찰 내부의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제보가 더 있었으면 좋겠네요라는 이 기자의 멘트는 분명히 매우 또 아쉬워요. 거의 손석희 앵커의 멘트보다 조금 더 아쉬워요. 제보를 더 해달라고 게다가 조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그리고 그동안 정말 말한 것처럼 제보가 없어서 보도를 안 한 게 아닌데 굉장히 아쉬운데, 이건 역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성폭력 문제를 어찌됐든 보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이에 그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가 발생하는 거, 그리고 굉장히 아주 민감한 감수성을 갖지 못하는 문제들은 늘상 발생하거든요. 성폭력뿐만 아니고 소수자를 다루는 대부분의 보도가 다 그래요. 나름 객관적이고 균형을 맞춰서 보도하려고 언론인들은 습관적으로 그 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관성 속에서 철저하게 99% 피해자 또는 소수자의 입장만을 가지고 보도하는 건 사실상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중립을 찾는답시고 얘기를 하다가 꼭 이런 식의 뭔가 그러니까 굉장히 거슬리는 표현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 자체는 그것 자체로 지적을 해야 되지만은 그런 것을 보도해서 이슈를 만들려고 하고 그분들의 인권을 높이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가 무산되지 않는 방식으로 비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저희 보고서에서 이제 지금 아까 나은 씨가 말한 것이 거의 1부고요. 그 다음에 2부가 사실 예전에 봉우 씨가 이제 방송 보도 비평할 때 우리가 2016년에 굉장히 성폭력 사건이 유난스럽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얼마나 우리 언론이, 정말 2년 전이죠. 단 2년 전인데 우리 언론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성폭력 보도를 했는지, 그거를 반추해 보면요, 지금 JTBC 보도가 얼마나 좋은지를 오히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일부러 보고서에다 넣었는데요. 일단 제가 강의를 가면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 사례가 전 제일 충격적이었거든요. 가장 많이 기억에 남거든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제가 보고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뭐냐면 MBN에서 이거 뉴스8라고 해야 되나? MBN 뉴스에서, 저녁종합 뉴스에서 중학생 성폭력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016년 5월 28일 보도인데요. 이 보도를 보면요, 앵커, 기자, 현직 경찰 인터뷰를 통해서 3번이나 가해자가 주장하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앵커도 그 말하고 기자도 하고 현직 경찰도 인터뷰를 통해서 그렇게 그 짧은 2분도 안 되는 보도에서 3번이나 그 말이 나오고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강제로 당했다 하고 합의하에 된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합의에 의한 만남이라 해도
그리고 이 기사의 인터넷판 제목은 성폭행 대 사귀는 사이 현직 순경 대기 발령이라는 제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귀는 사이라는 말도 제목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기자 멘트로도 반면 김순경은 사귀는 사이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보도에서 일방적인 피의자의 주장이 그러니까 피의자의 주장이 가해자의 주장이 5번 나오는 거예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것이 3번, 사귀는 사이였다는 것이 2번 나오는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근데 이게 내용도 이렇게 황당한데 화면도 또 황당하거든요. 가해자가 피해자와 데이트하듯이 모텔로 들어가는 재현 사파를 그렸고요. 이렇게 안고 들어가는. 그리고 이 보도 내에 보면은 이 기자가 아니고 이 순경이 그 사이트를 통해서 접속해가지고 여학생을 만나요. 그 채팅 사이트를 접속해서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보여줘요. 채팅을 해서 둘이 만나서 어깨를 이렇게 안고 모텔로 들어간다. 그다음에 모텔 사진을 보여주고요. 모텔 안에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그 순경 경찰복을 입은 남자가 여학생의 치마 속으로 손이 쑥 들어가 있는 그런 사파를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둘이 같이 호텔에서 나와서 이제 걸어가는 유흥가를 걸어가는 사파. 사파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호텔의 침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침대를 보여주는 장면에 피해자는 강제로 당했다고 하고 김순경은 합의하에 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라는 경찰 관계자의 발언이 실립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보도의 기자 멘트 마무리 멘트는 뭐였냐면요. 경찰은 합의에 의한 만남이라 해도 16살 차이 중학생을 상대로 품위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며 파면 수준의 중징계를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품위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건을 두고 품위에 어긋난 행동 수준으로 치부할 수 있는 이런 보도를 낸 게 정말 이게 이분 정치훈 기자거든요. 어이없는 그런 보도였고요. 더 황당한 것은 이 보도를 저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으로 제출을 했는데 기각됐어요? 이게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 사유가 더 웃겨요. 범죄 장면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없었던 점.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냐. 치마 속에 손이 쑥 들어갔는데 손이. 그다음에 해당 사파 및 자료 화면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문제가 될 정도로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그러니까 이분은 거의 야동을 보여줘야 선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네. 야동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사회통념상 자극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고요. 그리고 심지어 기각 사유에는 범죄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해당 방송의 공익적 취지가 인정된다라는 칭찬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도대체 얼마나 더 피해자를 모욕하고 가해자를 감싸야 방통심의가 문제 있는 성폭력 보도라고 판단해서 제재를 할 것이냐. 이 방심위는 상식이 있는 거냐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었고요. 이때 보고서가 나갔었죠. 근데 이것이 바로 2년 전의 일이고 성폭력에 대한 부적절한 보도가 쏟아지고 있지만 방심위는 항상 이렇게 솜방망이 심의로 솜방망이 또는 거의 이거 솜방망이도 아닌 게 기각됐다니까요. 그냥 개무시. 개무시지 진짜. 전략을 폈다는 거죠. 이런 사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로 2016년에 12월 말에 싹 묶어가지고 1년치를 다 묶어서 기각 사례, 문제없음 사례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요. 또 우리가 방심위에서 문제없음으로 아까 제가 말한 거는 기각이었고 문제없음으로 그나마 심의는 해봤지만 문제없음으로 판단한 보도의 사례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것도 얘기를 굉장히 우리 많이 하는 건데 똑같이 MBN의 그 뉴스 8에서 고교생 22명이 여중생 성폭행이라는 보도를 했죠. 2016년 6월 28일 보도였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고교생 22명이 중학생 2명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을 다뤘는데 이 사파가 22명의 남자가 한꺼번에 서 있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피해자들 주변, 피해자 주변으로. 피해자 여성 피해자가 2명이 누워 있고 남자 22명이 그 사람을 가해자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제가 정말 이게 22명인지 세어봤는데 정말 한 화면에 어찌됐든 다 그렸어요. 남자를. 막 주변에 술병이 나뒹굴고 있고. 네. 야산에서. 그런데 심지어 이 그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카메라 워크가 있어요. 움직여요. 사파가 움직이는데 좌우로 이렇게. 거기에서 심지어 자세히 클로즈업을 하니까
그 여성 바로 앞에 서 있는 남자는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바지 지퍼를 올리는 뒷모습을 그렸어요. 누가 봐도 지퍼를 올리는 뒷모습이에요. 네, 지퍼를 올리는 뒷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하의를 추스리는 그런 뒷모습을 묘사를 한 거죠. 한마디로 이거는 성폭행을 그냥 완전히 성애화해서 그려놓은 그런 재현 사파였어요. 게다가 MBN은 이 사파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 다음 날 뉴스파이터에서도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됐죠. 네. 이거 이때 TV조선도 똑같은 거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방심위가 마찬가지로 문제없음 처리를 하면서 범죄 장면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없었던 점,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냐고 계속 해당 사파 및 자료 화면의 내용이 사회 통념상 문제가 될 정도로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건 사고 보도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해당 방송이 공익적 취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22명이나 가해자가 가당한 성폭행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했는데도 이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이지 않다. 이런 통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회 통념이라고 저는 방심위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그게 사회 통념일 수도 있다. 이런 보도를 우리가 이렇게 무감하게 너무 많이 봐왔던 것이죠. 예. 아 근데 사회 통념보다 조금 더 심한데요? 이건 너무 사회 통념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성폭력 보도는 관음증을 자극하는 보도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방심위는 그걸 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굉장히 구체적으로 성폭행을 묘사했고요. 그리고 그 성폭행의 과정을 엄청나게 스토리화합니다. 항상. 어떻게 해서 어찌게 됐고 막 이러면서 이게 둘이 사귀었냐 안 사귀었냐에 초점이 가게 굉장히 그런 식으로 보도를 아까 여중생이 경찰관하고 미성년자 했는데도 그 성폭행을 신고를 했는데도 계속 사귄다는 그 말을 5번이나 그렇게 넣어줄 필요가 있냐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저는 이런 방송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피해자가 방심위와 방송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보도들이 늘상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종편의 성희롱 사건 토크는 2차 가해 수준이라는 작년에 저희가 낸 보고서에서는요. 뭐 그런 호식이 2마리 찍힌 그 회장의 성폭력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보도하면서 종편 그 TV조선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 호식이 2마리 찍힌 회장이 엄청 유능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얼마나 사업적으로 유능한지를 계속 얘기를 해요. 그게 그 성폭행 사건의 본질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막 하다가 끝에서 이 사람이 지금 위기에 닥쳤다. 이러고 끝내버려요. 진짜로. 그런 보도를 했던 게 우리 언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것이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성폭력 관련 보도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과 여러 가지 심의 그 가이드라인들이 제작 가이드라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냐면 난립돼 있냐면 여성가족부, 한국기자협회, 여성아동 폭력 피해 중앙지원단이 만든 성폭력 사건 보도 수첩이 있습니다. 전 이게 가장 지금으로선 좋은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성폭력 사건 보도 수첩과 그다음에 여성정책연구원이 펴낸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3당소가 만든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가이드라인과 준칙이 있는데 최소한 기자들이 이걸 제대로 숙지하고 있다면 지금 있는 그 가이드라인만 알고 있었다면 이거를 교육을 했다면 언론사가 과연 이거를 저는 위로부터 점점 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기자도 모르지만 윗사람들은 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데스크들도 전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다라고 보고요. 이런 언론 보도가 과연 나왔겠는가 지금까지처럼. 그래서 방송 제작진들이 반드시 이런 그 인권 관련된 보도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그리고 공유하고 교육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아쉬운 점은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많은데 진짜 너무 답답했다는 거예요. 뭐냐, 요번에 그 손석희 인터뷰를 어디에 적용해야 되는지를 막 찾다 보니까 딱 맞는 조항이 사실 없었어요. 저 진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딱 맞진 않지만은 맞는 게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 취재 가이드라인 아까 말한 성폭력 사건 보도 수첩에 보면은 피해자의 상황 이런 것들을 언급할 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대응했는가에 대해서 강조하지 말아라라는 그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까 말한 그 성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이 저항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그 당한 이후에 얼마나 많이 항의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 언론은 지금 얼마나 많이 항의했는가. 이걸 너무 많이 부각해서 특히 최근에 한샘 성폭력 사건 있을 때는 왜 그 성폭력이 있고 나서 카톡을 했느냐. 카톡을 했다는 것은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의 관점으로 보도가 굉장히 많이 흘러갔거든요. 근데 그 보도를 적용하기에도 현재의 가이드라인이 맞지 않더라는 거죠. 지금 가이드라인들도 좀 부족한 점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기존의 가이드라인들이 너무나 포괄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는 아쉬움을 느꼈고 취재를 앞둔 기자는 정작 가이드라인을 하려고 해도 내가 만약에 오늘 성폭력 피해자 인터뷰하러 가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다 내가 욕을 안 먹고 기레기 소리 안 먹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걸 읽어봐도 그냥 이렇게 먼 이야기만 있지 실질적인 행동 지침을 딱 주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것이 보완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의 가이드라인은 진짜 최악의 실수를 면하게 해주는 수준? 그 이상은 아니더라. 자잘한 실수는 남발하게 하는 그런 수준이더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참에 국가인권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리고 여성가족부 등이 머리를 맞대고 현재 분산되어 있는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을 시민사회단체 다 같이 불러서요. 이거를 더 보충하자. 그런 작업, 모니터 결과나 여러 가지를 현실을 반영해서 그래서 보충하고 포괄된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작업은 반드시 해마다 수정 보완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성폭력 사건이든 이런 인권 문제는요. 계속 돌발 변수들이 계속 나오면서 또 다른 대응이 또 필요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해마다는 너무 오바라면은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업데이트되는 그런 작업 사례도 좀 더 붙여주고 왜냐하면 기자들은 사례를 보면서 이런 사례를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시스템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는 기자가 스스로 공부해야 돼요. 느끼고 계속 발전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있는 방송사 차려놓은 모든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이런 가이드라인을 공부를 해야 돼요. 일단 있는 거는 다 알고서 시작하셔야 되는데 너무 그것이 안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인권 침해가 발생해버려요. 이미 보도로 인해서 완전 참담하게 인권 침해가 발생한 다음에 민원연 같은 곳에서 나중에 뭐라고 떠들고 방심이가 시민을 때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방송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칼인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칼을 쥔 사람이 칼을 사용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거듭 강조하지만 지금같이 성폭력 보도를 한다면 차라리 하지 마라.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관음증적인 시선으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잘못된 편견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제발 지금 같은 언론 보도, 성폭력 보도는 하지 말아달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보도를 통해서 그 JTBC 보도를 통해서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언론의 부적절한 행태가 개선됐으면 좋겠고 저희 보고서가 단순히 JTBC를 공격한다거나 누구를 SBS와 JTBC가 지금 마음 잡고 자기는 잘하려고 막 이 성폭력 보도를 지적을 했는데 성폭력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제발 사회적 논의로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게 필요했어요라고 말하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고 서로 소통하면서 그 가이드라인을 채워나가는 합의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저희 보고서의 결론이네요. 예. 참 착잡하네요. 여러 가지로. 네.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생략한 것은 이 보고서에서 생략한 것은 그 성폭력 보도 수첩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나중에 하고요. 지금 너무 그게 그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 내용들 그 가해자의 2차 가해를 가지 않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그냥 2차 가해 하지 마 그럼 내가 2차 가해 안 하지 나 그런 놈 아니야 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자기가 하는 행동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2차 가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살을 붙이고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되면서 그 가이드라인들이 좀 충실해지고 그거를 교육을 충분히 받고 이런 상태에서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보고서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그 보도가 너무 좋았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한샘 관련된 그 아이템을 다뤘었더라고요. 한 2달 전인가? 2-3달 전에 다뤘어요. 근데 제가 어제 보고서 때문에 그거를 좀 어쩌다가 생각이 나서 다시 보게 됐거든요. 원래 보긴 그때 당시에 봤었는데 궁금한 것들이 이제 생겨가지고 봤는데 그 보고서, 그 보도 방송을 보면요. JTBC의 이 질문이 왜 부적절한지가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추궁하는 그 문화 있잖아요. 너 왜 그때 바로 대응하지 않았어? 너 왜 그때 그렇게 소극적으로 했어? 이런 것들이 그 사회에서, 그건 한샘이라는 회사의 신입사원이 당한 일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검사보다는 뭐 조금 덜 무서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상황은 다 다르지만, 그런데 그 분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우리가 말하는 제대로 대응한다라는 그 거칠게 끝까지 막 난리 대응해야 되는데 왜 뭐 카톡을 했어? 왜 뭐 합의를 해줬어?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해서 굉장히 방송에서 자세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여성이 취한 입장, 이런 것들을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서 설득을 해요. 국민이 봤을 때 굉장히 이 성폭력 사고가 이런 그 메커니즘에서 이루어지고, 이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포기하거나 싸움을 하지 못하게 되는구나라는 내용을 많이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해시태그 운동, 이거를 거의 절반을 할애를 해서 그 미국에서 해시태그 운동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막 그 헐리우드에서 그 성폭력 관련된 폭로가 이어졌던 거, 그리고 우리나라의 연예인들이 이것들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길게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제 기분에는 서검사가 정말 이 방송을 보고 굉장히 많이 울었겠구나. 막 이런 보도를, 이런 방송을 보면 힘을 냈겠구나. 왜냐하면 이게 정말 그 해시태그 운동이 우리한테 되게 많이 그러니까 인터넷을 하는 사람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만요. 방송만 보는 어른들한테는 사실 그게 무슨 해시태그가 뭔지도 모르고요. 미투 운동 이게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파장을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잘 방송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송도 좀 더 많아졌으면은, 앞으로도 더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막 최근에 그 작가 그것 때문에 막 비판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개선해야 되는 것이고, 그 보도 내용은, 그러니까 방송 내용은 상당히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미련 곰탱님께서 조선일보 기사를 하나 링크해 주셨어요. 보니까 오늘 기사인데, 조선일보의 오늘 기사인데 단독 기사고, 5년간 3조 걷어서 난시청 해소에 2% 쓴 KBS 이번엔 수신료 인상 성공하나, 라는 제목의 단독 보도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에 KBS 수신료 인상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눈에 띄는 점은 그동안 KBS가 난시청 지역 해소에 예산을 너무 안 썼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련곰탱님께서는 지금 아직 정상화가 이제 막 시작됐는데 뭘 벌써 이제 시청료 인상을 운운하느냐, 이렇게 써주셨어요. 저희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보도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보고서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상식이 있어가지고, 시상식이 또 JTBC가 어제 카메라가 와서 방송이 나간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방송 나간 JTBC 뉴스를 캡처를 많이 하셨네요. 댓글에. 배난 활동가는 보이지 않고 이정일 PD님과 처장님은 뒷모습만 보여서 아쉽다는 미련곰탱님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저도 친구들한테 문자가 왔는데 그 분홍 조끼는 너로 보인다 이렇게. 레이니 치스님도 익숙한 조끼가 그런가 봐. 익숙한 조끼가 한눈에 들어왔다고. 이 PD님 얼굴 나오는데요. 홍보부 같지 않고 오히려 총무부라고 해도 딱일 듯한 PD님 이렇게. 이거는 아마 우리 그걸 거예요. 페이스북 라이브 거예요. 우리 준비할 때. 그 화면이 다 다르구나. 네, 그리고 트러스트노우님이 뜬금없이 이달의 좋은 보도에 조중동 하나 뽑히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상 받으러 오려나? 얼음에 맥주 타 먹으면 좋다로 이달의 좋은 보도는 조선이 차지했. 그게 뭐야? 그래서 아주 어이없는 조중동 보도를 상을 준 다음에 일부러 공개적으로 매기자는 거죠. 그러면 일단 저희가 먹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밑에 줄은 저도 공감하는데요. 조만간 MBC, KBS에서 이달의 좋은 방송 보도가 나왔으면 합니다. 그래야지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안 나온 지가 언제, 기억도 안 나네요. 그냥 KM에서. 이제 곧 나오겠죠. MBC 요즘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번에 1월 후보로 올라갈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요. 그렇습니다. KBS는
이달에 좋은 방송 보도 한번 받은 적이 있는 걸로 제 기억납니다. 2014년인가 15년인가 아주 오래전에 문창극 보도가 예, 2014년인가 그때죠 그게. 예, 뭐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벌써 이제 3년 전, 그렇죠. 4년 전. 기란영 사장 그 내쫓은 다음에 그 잠깐 서울의 봄처럼 해방구 시기에 오즈월드 00님께서 이거 아무래도 저희가 얘기했던 그 이제 상품권 등등 방송사들의 갑질 관련 에피소드 들으시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언론사 평가하는데 저런 거, 그러니까 인건비 가지고 XX짓 하는 거 이런 거는 언론사 평가하는데 안 들어가느냐 기준이. 요즘 보면서 드는 생각은 노동자들 인건비 가지고 갑질하고 자기들 문제는 뭉개면서 지나가고 저런 짓 하는 방송사들은 그냥 날려버렸으면 한다. 본보기로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보다 노동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개인적인 견해도 피력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가면 되죠. 예, 뭐 같이 가면 제일 좋고, 근데 지금은 그 방송사들의 갑질이 언론의 자유와 별개로 관계없이 지금 노동자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는 상황이라 심각하기는 합니다. 예. 이게 방송사들 재승인 심사나 재허가 심사할 때 이런 게 안 들어가나요? 이런 갑질 행태가? 아니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저기 MBN 재승인 과정에서 이번에 분명하게 거기에 권고 그 조건에 들어 있어요. 그렇군요. MBN은 그 개선하라라고 외주 제작사와 관련된 그 불공정한 관행들을 개선하라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치로 뭐 누구누구가 어떻게 됐으니 뭐 이건 뭐 너네는 재승인 취소 이렇게는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다음 재승인 때는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상파 재허가랑 종편 재승인이랑 이미 다 이뤄진 다음에 이 문제가 터졌잖아요. 갑질 문제가. 그래서 다음 심사가 이제 내년 내후년 이어질 텐데 그때는 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그리고 방송평가에서도 이 부분이 있거든요. 방송사를 평가하는 그 평가 점수를 가지고 이제 재승인 때 사용하는 건데 방송평가 점수에도 요거를 이게 비중이 있어요. 어떤 건 30점 막 우리가 수능 보면 20점짜리도 있고 10점짜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과목마다. 그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비중이 있는데 그 비중을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없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요. 이거를 막 빵점을 맞아도 방송사한테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 그런 수준 총점 대비 요 비중을 좀 높이는 그런 저희가 지금 그런 방송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그런 준비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높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4440님이 또 댓글 어제 시상식에 오셨죠? 네, 왔는데 그냥 보내드려서 좀 죄송했어요. 한데 저도 인사도 못하고 보내드려서 참 좋은 하루였다고 시상식 때문에 취재 뒷이야기까지 들어서 고맙다고. 그 건물 앞에 그날 눈이었잖아요. 기자들이 왔다고 연락이 와서 이제 먼저 그 건물로 출발을 했는데 건물 앞에 혼자 서 계신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왜 안 들어가세요? 했더니 또 앞에 그 좁은 공간에는 또 기자들이 가득 서 있어서 거기도 못 서 있었던 거예요. 좀 빨리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빨리빨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네, 진짜 죄송했어요.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예. 자, 그리고 배나 활동가의 그 있잖아요. 아이유 그거에 대해서 배나의 고민 상담소 이거 너무 웃겨요. 미령 곰탱님께서는 저는 보고서 써서 그 방송국에 쪽팔리게 해서 정신 차리게 해야 됩니다. 보고서 적극 대찬성이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사사세님은 그 배나 활동가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이게 어제 그랬구나. 그래서 이거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의견들이 분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견이 분분해서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레이니치스님께서 1월에 좋은 보도에 JTBC 서지영 검사 인터뷰를 추천하고 싶다. 네네. 당사자의 인터뷰란 JTBC도 칭찬하지만 이 용기를 낸 서지영 검사님의 용기에 박수를 쳐주고 싶어서 꼭 1월에 좋은 보도로 뽑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예, 아마 후보에 올라가진 않을까요? 예, 저희가. 뭔가 진짜 이거는 정말 절대 안 묻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짜 이거 저희가 좋은 보도뿐만이 아니고 여러 방식으로 좀 이슈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어제 아무튼 시상식이 나름 좋았죠. 저는 좋은 보도가 참 좋은 보도, 정말 좋은 보도예요. 네, 어제 다 좋았어요. 네, 삼성 그 JTBC 보도도 사실은 JTBC가 그 보도를 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무장병원 고발한 것도 그렇고, 뭐 그 학생 특성하고 문제도 그렇고. 진짜 숨어져 있는 좋은 내용들을 우리가 잘 발굴해서 어제 상을 특히 줬다. 좀 모르던 사실들을 어제 간담회 하면서 좀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그런 재미가 있었습니다. 예. 제가 약간 충격받은 건 강진구 기자가 함께 취재하는 기자들을 계속 위험한 곳으로 보내고 정작 본인은 어떤 위험한 현장에 가는지를 끝내 말하지 않았다는 거.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약간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아요. 아 이거 너무 재밌다. 아 이거 어제 시상식 뭐 보신 분이나 오신 분이 아니면 모르실 텐데. 어제 이게 그래서 기자가 그렇게 뾰루뚱해 있었던 거야. 아니 윤승민 기자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제일 먼저 도착했는데 단 한순간도 웃음이 없는 거야 얼굴에. 상을 받으러 왔는데. 예, 그러면은 아무튼 그런 좋은 보도도 우리가 많이 소비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연 보고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좀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 본인도 좀 읽으시고 친구들한테 소개도 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보도는 굉장히 잘 퍼날라지는데 좋은 보도는 오히려 퍼날라지지 않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근데 저는 좋은 보도 소비하는 운동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저희 좋은 보도 보고서를 읽기에 좀 여유가 없으시면은 민원연 좋은 보도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네. 거기 방문하시면은 간단하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네. 거기라도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네. 월말 되면 꼭 확인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또 내일 목요일이죠. 내일 아직 멀었네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